6월 둘째 주간입니다. 지난주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40%에 육박하는 숫자가 국힘을 지지했다는 거죠. 불법 계엄을 하고 그동안에 검찰과 사법부 할 거 없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40%나 되는 국민들이 국힘을 지지했다는 것.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라면 다음번에 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진보적 정치를 계속 이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닥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불합리한 현실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전까지 서구의 식민지였던 많은 지역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독립은 대부분 그냥 얻어지지 않고 전쟁 이후에 서구와 싸우면서,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되고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이렇게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또 이걸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냥 냉큼 점령군들과 손을 잡고 이승만이 먼저 단독 정부를 세우면서 그냥 통일된 한국을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할 때 피 흘리지 않고 그냥 거저 얻어버렸단 말입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들에서는 뭐 알제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의 베트남도 그랬고 이렇게 서구 제국주의하고 싸워서 피 흘리면서 독립을 쟁취했단 말이에요. 이때 독립을 쟁취하지 않은 몇몇 나라,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훗날 우리가 기존 서구 국가로부터 독립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남아있을까라는 투표를, 국민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몇몇 나라들에서는 그냥 식민지 상태로 남겠다라는 표가 더 많아서 그냥 여전히 영연방이 되건 뭐 프랑스령이 됐건 뭐 미국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서구 국가의 식민지로 남은 지역들이 꽤 된단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제국주의에 남게 되지? 사실 우리도 해방 지나고 한국전쟁 얼마 되지 않아서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한 주로 편입하자는 그런 개수작도 은연중에 돌았으니까 이게 국민의 뜻이다, 민중의 뜻이라는 것이 때론 정의롭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동안 아프리카나 혹은 중동이나 혹은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로부터 식민지 해방 독립전쟁을 공산화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걸 저지하는 것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서방 세계의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수호한다는 그런 포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미얀마도 그랬고 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다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이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하나의 자주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전부
공산화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는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서구에 대항해서 싸우다 보니까 당시 냉전 체제에서 기존의 식민지 지배를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했던 세력은 서구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민족주의자들이 군사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소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색깔이 공산주의의 색깔이 많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해방되는 시기 1945년 그 어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식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건 마크시즘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니고. 노동자의 세계, 진정한 평등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빠져 있는 지식인들이 민족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민족주의자가 되면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별 거부감 없이 소련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상으로는 공산화라고 이야기되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박정희가 베트남에다가 파병을 합니다. 미국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외화벌이한 돈으로 경제발전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경제발전보다는 박정희, 김정필 그 패거리들이 비자금으로 정치자금으로 만든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포장은 경제발전에 썼다. 고속도로 까는데 그 돈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것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여한 것으로. 한국 전쟁에 유행군이 참여한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여한 것처럼 베트남 전쟁 역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전쟁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오랜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그 뒤에 이어서 프랑스 지배를 받게 되고 프랑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베트남을 다시 자기네 식민지로 유지하려고 했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대패하게 되죠. 그 손 떼고 나가려는 거를 미국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또다시 식민지화 하려고 했던 거죠. 독립전쟁이었던 겁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여기에 한국군이 파병을 나간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쟁, 베트남 전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면 아직도 여전히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 거기서 희생당한 영웅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참가하지 않았어야 할 전쟁이고 그런 전쟁에 참여한 것이 그닥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 거예요. 이 자랑스럽지 않지만 군인이었기 때문에 혹은 나라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제주 4.3도 그랬고 광주 5.18도 그랬고 그 다음에 삼천교육대 사건 12.12 사태 이런 한국의 군사 반란 쿠데타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성공하고 그 정권들에 의해서 그 전에 매국 정권에서 성장해온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자본적으로 권력에서를 얽히면서 거대한 기득층이 세워버린 세대 그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전쟁도 당연히 이데올로기 반공투쟁을 위한 전쟁이어야 하고 베트남 파병 역시도 그래야 하고 광주 5.18도 북의 지령에 의해서 마치 무슨 광주 시민 전체가 폭도가 돼가지고 정부와 국가와 대항해서 싸운 것 같은 그런 개수작을 해야만 자기네들이 그동안 불의한 방법으로 매국으로 군사 독재에 충성한 것으로 치부하고 유지해온 재산과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명분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꾸준히 이승만을 다시 건국, 국부 이런 식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재탄생시키고 총맞아 죽은 박정희도 다시 되살려서 끊임없이 결국은 박근혜라는 딸로 인해서 한 번 박정희의 망령이 되살아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 군사독재로 1961년부터 79년까지 그 지긋지긋하게 유신헌법이니 뭐 비상계엄조치니 국가보안법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 재산을만 불려왔던 이 악랄한 독재자의 딸이 또 한 번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는 거죠. 결국 탄핵당하고 말았죠. 근데도 여전히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권력을 잡은 애들이 기득권이니까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무슨 학교 교육도 뭐 그런 방과후 학교에 그런 개수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그걸 국민들에게 세뇌시켜 오고 또 단지 세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제에서 이득을 보고 돈을 벌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도 중요하지 않고 군사 독재도 중요하지 않아. 나 돈 벌게 해준 사람, 나 잘 살게 해준 사람이면 은인인 거죠. 계속해서 뭔가를 바꾸자고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자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싫고 자기네한테는 걸림돌이고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원래 기독교가 왜 강점기 내내 매국 성향을 가진 집단이었어요. 신사참배도 적극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헌납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국방 헌금 같은 것도 열심히 했고 또 일부 예배 일부 순서는 외양한테 인사하는 그런 행사를 국민 의례로 하고 비루하고 초라하게 2부 순서에 예배를 합시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유지해온 거예요. 자기 왜 이랬냐 하면 이 식민지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일본 지배를 받게 될 거니까 여기서 성공하겠다는 교회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바울이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서 어떻게 하든 빌붙어서 해롭지 않은 종교예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황제의 입맛에 맞춰서 결국은 국교가 돼서 성공한 것처럼 한국 교회 역시 외놈들한테 쫙 들러붙어가지고 비율을 쫙 맞춰서 이게 가장 크고 거대하고 강력한 종교를 키우겠다는 욕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현재의 기득권이에요. 현재 한국 교회고 한국 교단들이고 어느 교단이나 뭐 여기에 자유로운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같은 교단들이죠.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지할 수 있는 건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쭉 유지해왔던 매국과 군사 독재로 권력을 잡고 기반을 잡은 그 기득권에 붙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 기득권이었으니까. 끊임없이 교회 설교를 통해서 혹은 이 야바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이게 40%에 가까운 숫자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단지 세뇌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두환 시대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당시가 부동산 경기를 이게 비정상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받아서 이 집값 오른 거를 팔아서 다시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살다가 또 한 1, 2년 사면서 그가 오르면 또 팔고 새롭게 분양받고 이러면서 지금 말하는 그 잘난 몇 억씩을 쥔 사람들 태반이 이런 식으로 자기 돈을 모은 거예요. 자기네 딴에 열심히 산 거죠.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열심히 살아 돈을 벌었는데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를 돌려서 사실상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지고 이렇게 개판이 된 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때 어떻게 돈을 벌었고 나는 지금도 그 돈을 유지하고 싶고 이게 돈을 벌게 해줬던 거는 전두환 시대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지속적으로 해방 이후 우리는 그런 철학을
듣고 배워왔잖아요.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꽃도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잡초덩이에 불과한 거야. 이런 류의 시들이 낭송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한 세상으로 바꿔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의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고 그 어떤 정의로운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인내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늘이 사람과 더불어 살겠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당연히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혼자만 잘 살아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인내천에서는 신이 숭배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인내천이 세상을 바꾸고 올바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정답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려고 한다면 평등한 세상,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누구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 인간 위에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신분이 존재하지 않고 평등한 세상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야 그거를 비로소 잘 사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